네, 최경영의 정치 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준일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휴, 뭐 간밤에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상징적인 사진 때문에 전부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유세 중에 연설 시작 5분 뒤에 총격 소리가 나고 몸을 숙이면서 이제 팔을 뻗으면서 대피하면서도 이 주먹을 불끈 쥔 사진. 그렇죠.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죠. 예, 세 번이나 이야기하더라고요. 싸우자, 뭐 이러면서. 예, 뭐 그래서 뭐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또 다른 걱정은 야, 거의 이제는 이제 죽음을 불사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렇죠. 그것도 심각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를 하고 네. 더 높은 권력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기 살기의 정치가 지금 미국 본토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국가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저 파이팅이라고 하는 소리 하나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좀 세계사적으로 21세기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가장 중대한 사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우리도 뭐 저런 식의 비슷한 상황은 사건이 없습니다만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 사건이 있었죠. 제 예. 그야말로 우리가 극단의 정치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하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예. 씁쓸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던 계속 그걸 사건이었습니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예.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무엇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혹시 또 미국인의 자유와 미국인의 평화와 미국인의 번영을 위해서 미국인들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닌가. 또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트럼프가 지금 말해왔던 거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심지어는 이제 EU에서도 걱정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트럼프로 거의 기울어져 버린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게, 네. 그 트럼프가 뭐 지금의 최근에 이제 뭐 여론조사라기보다는 뭐 그런 배팅 사이트, 예. 미국에는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0% 당선 가능성이었는데 이거 총 이제 저격 있고 나서 70%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10%포인트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예측 배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 이제 여기서 이게 올라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이런 식의 이제 피습을 당할 경우에는 뭐가 됐든 그 정치인의 주가가 대체적으로 올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박근혜 그렇죠. 당대표가 이제 커터칼 당한 다음에 대전은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에 동정 여론이 많이 있는 데다가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말실수, 이제 뭐 치매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나이는 4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트럼프하고. 그렇죠. 예. 42년생, 46년생인데 굉장히 강한 지도자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하고 매치업하고를 하면은 특히나 더 이제 바이든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퇴론. 바이든의 사퇴론. 바이든의 후보 사퇴론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부통령 런닝메이트를 버락 오바마로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버락 오바마를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그 부통령이 지금 그 해리스잖아요. 그렇죠. 해리스가 지금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버락 오바마를 한 다음에 바이든이 내가 100일만 하고 사퇴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대통령 중임은 안 되는데 승계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금 외신들 보면은 바이든 사퇴론의 배우는 버락 오바마인가? 막 이런 얘기의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대타.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게 미셸 오바마고 미셸 오바마의 인기는 대단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도 있었죠. 예. 한 10% 정도 차이가 났었죠. 예,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근데 미셸 오바마가 개인적으로
너무 단호하답니다. 본인은 절대 다시는 거기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저는 그런 기사 봤어요. 희한하죠. 똑똑하기 때문에 현명한 그 미셸 오바마가 8년을 그 구중궁궐에 지내고 다시 들어갈 리가 없다. 이런 기사도 너무 봤어요. 개인의 자유가 너무 억압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본인은. 좀 위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 예를 들면 최초의 여성의 또 흑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최초로 대통령제가 만들어진 국가에서 등장했을 때 저는 트럼프로 대비되는 매우 부끄러운 미국 민주주의의 자화상이라는 부분들을 깰 수도 있고 오바마 등장했을 때 부시 행정부에 대한 전 세계의 반대가 많았을 때 오바마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어떤 도덕적 리더십이 올라간 측면들이 분명히 확 있었거든요. 올라갔죠. 확 올라갔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소위 전 세계가 믿어보하지 않잖아요. 좀 그렇다면 미셸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전 세계가 좀 새롭게 좀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조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싫어하신다고 하니 뭐 저희가 강권할 수도 없고 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겠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몰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몰렸잖아요. 거다가 이제 이게 계기가 하나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퇴의 명분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미국 민주당의 단합을 촉구하면서 본인이 명예롭게 사퇴를 하고 그 뒤에 그렇게 본인이 희생한다면 나도 희생했으니 미셸 오바마도 한 번 더 희생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든이 뭐 네. 최근에 이제 그 TV 토론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80대 2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평가가. 그러니까 네.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도 도저히 바이든이 TV 토론을 이겼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였는데 최근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참가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연설을 하고 막 그랬는데 중요할 때마다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불러다가 옆에 세운 다음에 푸틴이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 뭐지? 미국에 맞서고 있는 나라를 얘기를 열거를 하는데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했어요. 노스 코리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심각하네. 삼성이 펜실베니아에 27조 원을 투자했다고 또 그저께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 삼성은 투자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텍사스나 이쪽에다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지금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총알을 맞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런 분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위대한 일이 뭐지? 전 도대체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오히려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공급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윤 대통령 이번에 미국 방문해서 2박 5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무리한 일정, 애를 쓰기는 하셨습니다. 근데 뭐 알려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다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보는 거하고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보수건 진보건 나토 참석을 3년 연속한 거에 관해서 굉장히 좀 후하게 평가를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야 저거는 이제 백인들의 이제 정상회담이잖아요. 유럽의 정상회담이고 북미까지 포함한 유럽인들의 정상회담인데 거기에 아시아 쪽에서 지금 4개 나라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걸 굉장히 좀 의미를 크게 보는데 특히 한국은 황송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논조가 나오는데 실제로 나토 내부나 미국인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최근에 포린 어페어스에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요. 나토는 제목이 그래요. 나토는 아시아에서 발 빼야. 우리와는 전혀 반대의 스탠스입니다. 왜냐하면 야, 나토는 왜 만들었니 너희들? 유럽 지키려고 만들었어. 이거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야. 그런데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4개 나라나 참석해서 호주까지 포함해서 4개 나라까지 참석하는 이유는 뭐야? 중국 대만 문제 때문이잖아. 그럼 중국 대만 문제를 할 때 나토가 바로 개입할 거야? 개입할 명분도 없다 너희들. 그런 이야기들을 쭉쭉쭉 해나가고 있거든요. 학자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철없이 나토에만 가면 뭐가 우리가 위상이 높아지고 그 위상이 높아지는 게 백인들이랑 저는 그게 약간의 인종주의가 동반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랑 동등한 입장에 서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당당하고 얻을 게 많을 것처럼 느끼는데
나토의 회원국들이 할지 미국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너희들끼리 풀어라. 그러면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만약에 대만에서 위기가 일어난다면 군사적으로 풀 수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훈련된 군대가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죠. 우리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거기다 대만은 섬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 상륙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해병대가 어디 있어? 일본이 무슨 해병대가 있습니까? 우리는 있죠. 막강한 해병을 가지고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서양 사람들이 한국 해병 대만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공중전밖에 안 했어요.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현대전은 다 공중전 아니면 항모 순양함에서 크루즈 미사일 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보병을 직접 보내는 거를 미군들은 정말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지 2박 5일 동안 뭘 하면서 레토릭, 수사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 어떤 방어의 자유가치 동맹의 뭐 주축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예. 조금만 제가 이제 부연 네. 설명드리면 우리 최경 진행자께서 워낙 뭐 이제 국제 문제 박학하시고 네.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유럽의 입장 다르고 미국의 입장 다르고 이제 아시아 국가들 그렇습니다. 입장이 다 다른데 지금 유럽은 말씀하신 대로 야 아시아 문제는 끼고 싶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로 나토랑 엮여 있고 또 인도 태평양으로 이제 또 묶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미국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러시아를 묶어두고 이쪽에서 아시아 국가들 손잡아서 여기서는 중국 견제하고 그러니까 양수겸장으로 다 해서 필요하면은 엮으려고 하고 있고 약간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이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이제 한국하고 이번에 IP가 이제 인도 태평양이잖아요. IP가 줄인 게 거기에서 이제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한국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뉴질랜드, 호주는 조금 이제 직접적으로 사실은 중국하고 다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거리가 있는 거고 일본, 네. 한국인데 일본도 사실은 그렇게 중국하고 견제를 하면서도 본인들 실리는 다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뒤로는 다 민간 교류하고 뭐 무역하고 이러는데 한국 이번에 나토에서 사실은 한국을 격찬을 했어요. 왜 격찬? 그러니까 외신에서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잘 구슬리면은, 우크라이나에 지금 무기 막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엄청,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격했으면 엄청 빨아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 외교 안보 쪽인 저는 진짜 이거는 칭찬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기분파 즉흥적이었으면은 제가 무기 되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교 안보 라인에서 진짜 말린 거다 이거는. 이거 무기까지 대주면은 이거는 큰일 납니다. 절단 납니다. 그러니까 말리지 않았을 까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실행은 됐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아무리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막 나가지만 그런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무관하게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또 기본적으로 나토 같은 경우 지금 미국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GDP의 일정 비율을 갖다가 군사비로 지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요. 트럼프가 오면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더 그러니까 올라가죠. 나토 입장에서 뭐냐면 내가 그럼 뭐하러 해 이거 갖다가 당신들하고 이거 뭐하러 해? 그러니까 미국과 나토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토는 우리한테 소위 예를 들면 소위 무기가 필요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공개되지 않으면서 소위 한일 관계를 동맹적 수준으로 미국의 하위에 있는 지금 거의 다 만들어놨거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고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실제로 한일 동맹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무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의미 있는 얘기들이 오갔을 거라고 좀 보는 거예요. 이게 안 가고는 한국이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확보할 방법이 내가 볼 때 별로 없어요. 해농제부터 지금까지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우리는 잘했어라고 얘기 웃기지 마. 네가 뭘 잘했어. 무기 내놓으면 내가 얘기해 볼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외교안보 라인이 진짜 잘 막았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만 안 막고 또 퉁치고 가면서 몰래 일이 진행된다면 그렇죠. 매우 예를 들면 위태로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봐야죠. 잘 예, 봐야죠. 최희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이종호와 공익제보자의 그 전화 통화 내용 있지 않습니까? 8월 9일 예, 전화 통화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예, 환기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좀 이따가 이야기를 좀 듣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녹취록을 제가 그 면밀히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상 3번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VIP 쪽에 전화를 했다는 거를 3번 시인하는 게 첫 번째가 지금 틀어드리려고 하는 8월 9일 날 있지 않습니까? 예. 8월 9일 날 통화 내용 절대 사표 내지 말라 그랬다. 어? 내가 그 경호처 직원한테 임성근의 메시지를 포워딩을 받아가지고 보니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에 절대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 요거가 하나 있죠. 8월 9일 날에. 8월 28일에 직접 만나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공수처의 진술로 들어가 있죠. 제보자의 진술로 2번 있죠. 올해 3월 4일에 야, 그때 내가 괜히 개입했어. 후회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8월 달, 8월 9일, 8월 28일, 3월 4일 몇 개월에 걸쳐서 거의 6개월에 걸쳐서 계속 본인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내가 그 뻥쟁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말을 믿을 수밖에 없나 국민들은 3번 시인한 거를 믿을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사적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말한 이거를 재판정에서도 아마 판결을 할 때 판사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둘러대는 거하고 이렇게 잘 아는 아우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나요? 많은 국민들이 딱 들으면 야, 이게 허풍이야 상식적으로? 이런 허풍을 떠나? 라고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을 했다니까. 본인이 행위한 걸 한 거잖아요. 행위를 했다는 거. 3번을 해버렸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8월 9일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표를 내지 말라고 하는 상황은 8월 9일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7월 30일, 30일 요 상황이거든요. 아니, 사표를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말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표를 낸다는 얘기가 언제 나왔느냐? 7월 30일, 29일, 28일, 30일 요 사이에 나왔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때 물어봤겠지. 사표를 낼지 안 낼지 물어보는데 그럼 8월 9일 날 물어볼 이유가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자기가 그런 얘기를 주변에 얘기했을 거고 아마 조언을 구했겠죠. 네. 구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했을 거고 그랬더니 사표를 낸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내지 마라고 했던 건데 8월 9일 날 통화하면서 그때 그렇게 했던 거야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허풍이라고 얘기하면 야, 이 사람은 대단히 일관성 있는 허풍을 떤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종호 대표가 해명을 처음에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2번째 해명을 내놓고 하는 해명 자체도 지금 바뀌고 있다.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면 해명하는 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얘기하는 지금의 해명이 맞다면. 근데 처음에는 VIP가 그 VIP가 아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무슨 해병대 사령관이다. 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게 그럴 리가 없다고 막 반박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내가 허풍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조차도 여러 번 바뀌고 있어서 그 해명이 그럼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럼 사실이 뭐냐? 3번이나 자기 말로는 허풍이라지만 그렇죠. 얘기했던 구명활동을 한 것이 나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좀 두려운 거는 자꾸 스핀을 걸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언론이 잘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최근에는 경호처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김영현. 맞습니다. 경호처장 이야기. 김영현이 사실은 한 거야. 그렇게 한 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시점을 잘 보시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이종호 씨한테 요거 좀 어떻게 좀 손 좀 써볼 수 있겠냐라고 해서 포워딩 임성근 사단장의 해명을 포워딩을 한 사람이 경호처 직원이잖아요. 송모 씨라고 얘기합니다. 이 송모 씨 이 경호처 직원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야, 사실은 경호처장인 것 같아. 일단 이 경호처 직원인 송모 씨는
임성근 사단장을 멘토로 여기는 임성근 사단장을 진짜 보호하려고 하는, 진짜로 보호하려고 하는 충성파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시점에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 6월 말에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전화로 제보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속이려는 거지. 6월 말이면 모든 게 다 상황이 정리되고 드러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제보자의 존재가 분명히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보자에게 경호처 직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팽이 돌리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디어 스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야 나오기 시작한다. 경호처장인 것 같아. 이런 보도가 이제야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굉장히 크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는 일종의 임성근을 구하기 위한 지금으로 봐서는 대통령실 이하 어떤 언론까지 포함해서 작업 들어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뭘 네. 속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핵심적인 거죠? 핵심은 네. 제가 어떻게 봐도 이거는 VIP는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 봐도. 아니, 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주가 조작범이 아무리 간이 크다고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검사 출신인데?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가 나는 게 김정민 변호사가 한 얘기 8월 28일 날 예, 공익제보자랑 이종호 씨랑 술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오갔다. 예, 오갔다고 하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들었던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제보를 해준 내용인데 예,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좀 꽂은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녹취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용산에다 꽂아 놓은 어떤 라인이냐? 소위 검찰 라인. 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김건희 측이라고 저도 보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검찰 라인은 한두 명이 아니거든. 예, 예. 이시원, 이원모, 주진우, 강의구도 있고요. 강희구도 있고 예, 다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법률비서관이었죠, 주진우. 주진우 밑에 있던 행정관 같은 경우는 유재훈이랑 또 통화를 많이 했거든. 고아무개 씨라고. 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요 라인 자체로 이상한 게 했을 거다. 있어. 예, 이런 예.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라인으로 구명이 들어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송모 씨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임성근 사단장을 청와대에서 만났기 때문에 또 오랜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었고 카톡방에 보면 카톡방이 두 가지 일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서로가 이익을 공유했을 수도 있다. 예. 삼부토건 예.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예. 이제 또 하나가 정보를 공유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장성급과 경찰 고위급 인사 얘기들이 여기서 또 오갔다라는 미리. 진영이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몇 개월 전에 단독 보도가 나오기 훨씬 이전에. 그죠. 예. 그렇다면 임성근 사단장을 고리로 해서 이종호라고 하는 김건희 관계, 이 고리가 얽히고 설킨 이익 공동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고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명을 했겠죠. 이제 그 구명의 고리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쪽은 용산 검찰 라인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라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게 국방부 라인으로 나오는 것이고 전 무엇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방위로 로비가 이루어졌는데 그 로비의 정점의 신뢰성은 저는 이종호와 김건희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성립이 안 돼요. 이거 아니고는 예, 도이치모터스 문제가 네. 아니고는 네. 이렇게 움직여야 될 하등의 그 이유가 없어요. 이 리스크를 안고. 예. 그렇다면 요 고리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추정상으로 나온 건데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그렇죠. 증거는 있을 수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녹취만 나왔습니다만 이 공익제보자가 가가지고 10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진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 또는 접착제들을 자, 근데 네. 그 공수처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진술한 사람이 이종호 변호인이었잖아. 그렇죠. 그 자, 담당 근데 검사가.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거는 공수처에 물어봐야 되는 건 회피 신청 언제 했어요?
검사님 회피 신청 언제 했습니까?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보자를 수사하기 전에, 조사하기 전에 했습니까? 아니면은 보도가 된 것처럼 중간에 했습니까? 아니면 다 끝나고 기자들이 당신 이종호 변호인이었던데?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부랴부랴 했습니까? 저는 네 번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검찰은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수사했어요. 그날. 중간에 나가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엄벙덤벙 넘어가려고 하는데 절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이거를 충분히 알았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전에 알았겠죠. 사전에 알지. 한참 전에 알았겠죠. 이거 상식적으로. 사전에 알지. 아니 한참 전에 알았어요. 그렇지. 한참 전에. 무슨 뭐 최근 상황이 아니라 예. 이종호 연루소를 갖다가 지금 알았다고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좀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부장 수사 2부에 있는 부장검사가 차장 직무대행했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그 사람은 윤석열이랑 같이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있었고. 직군이. 그래서 예. 이 라인 자체가 계속 공수처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담당했다는 담당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둘이 또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공수처 수사가 계속 공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이게 탁 터져 올라오니까 소위 이 사부에 있었던 그 검사가 어쩔 수 없이 회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거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거는 거죠. 기자들이 캐 물어야 돼요. 이건 네.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게 다 맞고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을 다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빨리 특검에 가야 된다. 오늘 맞아요. 이제 아침에 동아일보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지금 법원에서 군사법원에서 지금 그 통신 기록 지금 조회를 4명 거를 허락해 줬다라는 거잖아. 허가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성근 그리고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김동혁 군 검찰단 해병대 김모대령인데 그때 당시에 국가안보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계획서하고 언론 브리핑 자료 받아간 다음에 그거 보고 대통령의 경로에 한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종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통신 기록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촉박해요, 지금.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통신 기록이 언제냐면은 군사법원에 7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45일간의 이제 통신 기록을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자, 7월 19일이면요. 예.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지금. 15일이야, 오늘. 예, 오늘 15일이에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1년 지나면은 이거 통신 기록 그냥 없어져요.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지금 시급하게 왜냐면은 이종호를 지금 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지 않으면은 나오더라도 수사하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수처 입장에서 제가 공수처를 완전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지만 말했다시피 일선 검사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윗선에서는 조금 시간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뭉개면은 너 욕먹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법원에서까지 이제 나오면은 이거 수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성근하고 이제 이종호하고 기록이 나왔어. 그게 예를 들면 8월 말에 나왔어. 그 이제 수사 결과가. 예. 그러면 이미 수사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종호를 캐야지 김건희가 나올지 말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이거 시간 끌다가 이거 다 면죄부 주게 생겼다 지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예. 그 공수처가 일부러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제대로 수사를 하는 상황이었으면은 이종호 블랙펄 대표 관련해서 기사가 나고 또 그 전부터 말들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전격적으로 기사까지 언론에 본인 이름이 나가기 전에 압수수색 벌써 들어갔어야 돼요. 일반적인 수사였으면 들어갔고 핸드폰 벌써 확보를 했었어야 맞죠.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 공수처 입장에서 이걸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 변명을 해본다면 공수처 조직이 출범할 때부터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일개 청보다도 작은 규모입니다.
그 정도 규모와 그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까지 나라의 관심사가 많이 몰리는데 수사가 가능하냐라는 변명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사가 24명인가 25명밖에 없어요. 아니요, 지금 18명으로 줄었다. 예, 근데 지금 그나마도 원래는 3번 연임할 수 있어서 이 근무를 10몇 년 동안 할 수 있는데 다 사표를 내고 얼마 전에 1기 검사 중에서 마지막인 사람이 이종수 검사가 사표 냈다라고 기사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18명밖에 검사가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원래는 선별 입건제라고 해가지고 사건을 좀 가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원래 두고 있었는데 입건이 사건으로 사건번호 부여해서 수사 시작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전수입건제라는 제도로 바뀌면서부터 몇 개월인가요? 이번에 국회에 제공된 자료를 보면 거의 3,000건 정도를 수사를 했는데 그중에 기소나 정식으로 이 수사 사건화된 것이 뭐 7, 8건에 불과하다. 뭐 이런 통계도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업무량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수처 이거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건만 끝난다면 공수처를 뭐 확대 개편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검사 출신들이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검사를 했다가 변호사 하다가 변호사에서 각종 뭐 형사 사건이랄지 특히 이런 경제사범 사건이랄지 자본시장 사건은 아주 미묘해가지고 맞는 사람들이 계속 맞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특수부 검사를 했거나 반부패 검사를 했으면 그게 전공이 되거든. 그게 전공이 돼가지고 변호사를 또 그걸 해요. 그랬다가 또 이종호 변호인 됐다가 또 이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과거에도 뭐 변호사 했다가 판사 되고 변호사 했다가 무슨 뭐 검사 되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사례도 많았는데 조직 자체가 사실상 그런 거잖아. 공수처 검사로 뽑지는 않거든, 우리가. 공수처 검사 일기 뭐 이렇게 뽑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대개는 검사나 판사 출신들, 대부분은 검사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인맥이랑 가까울까? 한국 같은 인맥 사회에서. 그러면 검사 인맥이랑 가까울 수밖에 없고 검사 인맥이랑 가까우면 이 검찰총장 대통령 밑에서 자유로운 검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이번에 이 공수처 사실상 파문이거든요. 이 제보자를 이종호 변호인이었던 검사가 조사를 했다는 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수처의 구성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에 들어간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다는 거라면 계속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상황 자체들은. 그리고 딱 들어보면 그 내 핵심적인 인물들은 친윤 검사 라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부 얘기 나오는 걸 보면 그 라인들이 계속 뭐 이건 추정입니다만 대통령실은 정권하고 교감하면서 수사를 계속 딜레이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뭐 통화 조회를 넣거나 압수수색을 넣을 때 판판이 깨지는 내용들을 집어넣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니까요.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익 제보가 들어가고 진술이 들어가서 수사가 진척된 거지. 또 공수처 자체가 뭐 열심히 수사 안 했다면 또 화낼지 모르니까 수사를 해서 뭐 되게 지금 앞으로 나갔다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온 내용들도 대체적으로 공익 그 제보자가 나와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언론에다가 뿌린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언론적에 나온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공수처 내가 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하나씩 등장을 하는데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과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이 공수처 수사를 하는 것이, 공수처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수사를 갖다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수사가 끝났을 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까? 못 믿으면 대통령 말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도 공수처지만 사전에 이 지난 몇 년 동안 검찰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서 전주로 의미를 축소시키면서 계속 질질 끌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권오수도 마찬가지고요. 주범인 권오수, 그다음에 이종호 2차 주가 작전 세력의 주포죠. 다 집유였잖아요. 집행유예야.
구속 몇 달 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속 몇 달 당한 겁니다. 그러면 자꾸 미국 하면서 자유가치동맹 외치는데 미국에서 주가 조작을 내부자들이 했잖아요. 권오수는 회장이었잖아.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김건희 씨도 도이치모터스 이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게 무보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보수였지만 내부자였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사였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집행유예 받아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골프도 치고, 예? 골프 카톡방도 만들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통령실로 연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주가 조작범이 이렇게 활개를 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누가 노동의혹이 생겨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주가 조작해가지고 23억을 김건희 모녀는 벌어가지고 소환조사도 제대로 안 받고 그 옆에서 같이 있었던 그 공범들, 주범들은 다 집행유예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주가 조작해도 되네. 거기에서 몇십억 먹고 편안하게 살면 되는 나라죠.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무슨 자유가치동맹을 이야기를 하고 국가를 부흥시키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자본시장법은 되게 중범죄 아닙니까? 중범죄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사건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게,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가짜고 국민들이 우스웠으면 권오수 아들을 취임식장에 불러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그거 누가 불렀겠어요? 김건희가 부른 것밖에 더 됩니까? 엄마를 수사한 경찰관도 불렀는데요. 이게 진짜 국가 기강이 안 서는 거예요. 게다가 해병은 애국심의 상징이잖아. 애국심의 상징인 해병과 애국심의 상징인 군, 경찰, 헌병 다 엮어가지고 그 사건의 진실은 다 무마시켜버리고 주가 조작범들은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권력 중에서도 수사를 맡은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얼마나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나라가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게 요즘이죠. 검찰이 제대로 이제 검찰 출신 그 검찰의 선배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근데 마침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공수처라는 제도를 지금 마련을 막 해놨는데, 그렇죠. 공수처도 지금 뭐 작은 조직이 문제든 아니면은 내부 인원이 문제든 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 임성근 씨 핸드폰 가져다가 아직까지 비밀번호도 못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의 실력이 지금 그 정도예요. 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면 못 풀겠으면 빨리 좀 경찰청에 갖다 주면 안 되나? 디지털 포렌식 전문으로 하는 얼마 전에 넘겼다고 이제야 하죠. 넘겼다. 이제야 넘겼다는데 이제야. 그동안에는 그러면은 탁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주가 조작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엔론 회계부정 그렇죠. 사태도 있고 주가 네. 조작이 2009년에 폰지 사기가 있었는데 이때 법정에서 150년형 선고를 했거든. 그때 근데 워낙 컸어요. 23조 원 규모의 그거니까 150년형을 받아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 좀 유명했던 주가 조작 사건이 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루보 주가 조작 1,500억 원대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주가 조작 기획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500억 원대 이게 나와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만 이게 손방망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법원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가 조작하면은 그냥 징역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몇백억을 해도 그냥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어도 집유가 대부분이죠. 집유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뜯어 고쳐야 돼, 진짜 이거는. 자, 잠시 광고 보고 그다음에 그 한동훈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댓글이 발견됐다. 양문석 의원실에서 지금 보도자료를 냈는데 아주 좀 들여다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그 이야기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3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비교와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해서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료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3초 만에 결정내고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네, 합해서 77만 원까지 최대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보낸 문자에 댓글팀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월 23일 날 김건희 여사가 네. 이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그 5번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즈음에. 근데 그 중에 1월 23일에 보낸 그 문자에 댓글팀이라는 언급이 있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서로 이렇게 폭로전을 벌이면서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김 여사가 뭐 이것도 이제 윤문된 거라고는 하지만 김 여사가 보낸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비방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냥 댓글팀이 나는 없다, 있다가 아니고 활용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니까. 두 가지로 해석은 될 것 같아요. 존재 의무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네. 제가 댓글팀을 활용한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네. 아니면 댓글팀은 저는 있는데요. 그렇지. 비방글을 쓰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지. 이건지에 대해서는 네.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장해찬 씨가 한동훈 너도 있었잖아 법무부 시절에 이렇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자해공갈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한동훈 후보에게 김건희 씨가 보낼 때에도 댓글팀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개가 되는 상황. 이 공개가 됐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측이 아니라고 자기들 극구 주장하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 아니면 친윤 쪽에서 공개했을 거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너도 있었잖아라고 해서 장해찬 소위 이제 저희 김건희 씨랑 매우 친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역으로 이제 한동훈을 당신도 공격하는 거죠. 있었잖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증거까지 다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데 본인도 거기에 참여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국정원 댓글 사건이거나 드루킹 사건이거나. 그럼 둘 다 유죄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어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이 길로 가면 이거 누가 고소고발해가지고 수사하면 그냥 갈 길이 뻔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까지 할 정도라면 저는 기획이 된 거라면 한동훈 작살내려고 지금 시작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라면 서로 모르고 그냥 지금 완전히 그냥 늪에 빠져 있는 거죠. 못 태어나오는 상황으로. 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싸움. 그러니까 저 같으면 상식적으로 저도 정치권에 있었습니다만 뭐 이런 개싸움을 다 하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언론은 그게 또 화도 안 내. 또 이런 정도 상황이 나오면 드루킹이든 댓글 나오면 난리가 났잖아요. 따지고 옛날에 언론에서. 근데 이건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언론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이건 또 뭐지? 일단 앞뒤 분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장해찬 씨가 써놓은 그 시점을 근거로 2023년 5월 16일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기 뭐 이러면서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 콤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예. 참여연대가 지금 퇴출 대상 1위로 꼽은 사람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었더만요. 2위가 이상민이고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법무부 장관과 참여연대 사이에. 그러면서 박원순까지 끌고 들어온 겁니다. 한동훈 장관 쪽에서 그렇게 이제 여론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당시 언론을 보면은 그게 충분히 그렇게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됐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맞섰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제가 확실히 봤던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써놓은 거 2023년 4월 2일 한동훈의 쇼츠를 공유하면서 활약상 보고 중 이렇게 돼 있어요. 네. 6월 2일 날. 네. 6월 2일이죠. 예. 6월 2일인데 이때는 실제로 유튜브가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유튜브가 있고 그거를 그 유명한 공무원 중에서 그 유튜브 잘 만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충주맨. 예, 충주면. 예. 네. 그분은 이제 이런 사실을 몰랐겠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법무부의 검사들을 즉석 인터뷰를 막 한 거예요. 네? 깜짝 인터뷰 비슷하게. 그러면서 한동훈과 윤석열 누가 더 검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낯간지러운 유튜브인 거죠. 근데 공무원이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어떤 홍보를 뭐 법무부에서 충주시로 당신들이 잘 만든다니까 한번 해줄래?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거기 그 시점에 유튜브가 만들어지고 그게 일률적으로 언론에 도배가 됐거든요. 유튜브 쇼츠가. 그럼 이상하던데?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많이 이상하던데? 예. 이게 이제 어디까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편법이고 예. 이거를 가르기가 매우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네이버 업무방해죄로 된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네이버 업무방해죄로 이게 좀 이례적으로 세게 나온 건데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이거는 사실상 공직선거법으로 이제 적용을 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그럼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거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양문석 의원이 본 것처럼 특히 뭐 j5 땡땡 뭐 계정은 2년 동안 18,000개 댓글을 작성을 했으면은 2년 동안 18,000개? 예, 이게 이제 양문석 의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동훈 후보 여론조작 의식 계정 24개를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특히 2년 동안 18,000개면은요, 하루에 이제, 아니, 1년에 9,000개씩 한 거잖아요. 하루에 대략 250개에서 300개씩 댓글을 단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 직업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댓글을 진짜 작업으로 했다고. 작업으로 한 거면은 이거는 사실은 네이버 업무방해로 적용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거는 이제 의지죠. 수사기관의 의지. 이제 인지 수사할 수는 없고 누가 이제 고발을 하겠지, 조만간. 그러면 이제 이거 할 의지가 있느냐, 경찰이나 검찰이 할 수 있느냐, 뭐 그건 거고 업무방해는 저는 적용될 수도 있다고 봐,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러네. 그리고 댓글들이 똑같은 것들이 있었죠.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일시가 다 다릅니다. 완전 똑같은데요. 저 앞에 두 번은 그렇죠. 아이디가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실에서 6만 개 정도 분석을 했더니 502개 정도가 오탈자나 기호나 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했다고 했잖아요. 자, 뭐 4월 21일 10시 19분과 4월 2일 뭐 11시 밤 11시 3분 근데 다 똑같아요, 지금. 일시는 다 다르고 아이디도 다 다른데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전이 이거는 작전처럼 일관되게 보이지. 뿌려서 그 시간에 올려라고 하고 똑같은 내용 방법이 없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그다음에 또 뭐 저기 오탈자도 다 똑같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죠.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옮긴 것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니까 저건 어떤 특정한 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저 실행하는 사람들이 의도를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팀의 핵심적인 라인들은 의도를 가지고 스피너하려고 저도 보냈겠죠. 좀 그렇다면 저건 맨 처음에는 저 돈을 누가 냈을까? 자발적으로 했나?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거죠. 네, 돈이 그러니까 이게 이 팀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자발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위도 훈이도 있고 막 한동훈 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지. 저거를 아직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이 댓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한동훈 지지자인데 이거 긁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 이거를 이제 배제를 할 수 없어요. 이건 수사를 그렇죠. 해봐야 돼. 네. 그러면은 IP가 동일한 곳에서 나온 거냐? 아니야 지금 계정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이디는 다른데 IP가 같은 데라면은 이건 한 사람이 한 걸로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지. 수사를 해봐야지 하는 거고 네.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은 이들에게
어떤 보수가 지급됐느냐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 만약에 이게 법무부 돈이 들어가서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네. 한 네.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느냐죠.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네. 민감한 문제인 거고. 그렇죠. 또 하나가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면 아니면 이렇게 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결국에 다 돈인데 본인이 혼자서 다 했을 리는 없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이거는 사실 예산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부분은 이거는 밝혀도 되고 안 밝혀도 되고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김건희 댓글팀 이건 반드시 수사를 해야 그렇죠. 되는 김건희 부분이에요. 댓글팀도 그게 김건희의 사비든 또는 대통령실의 예산이든 그거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민간인이잖아 사실. 뭐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직자가 아닌데 본인이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만약에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 조직 운영을 했다, 본인 돈으로 그래도 큰 문제고요. 만약 대통령실 예산이 들어갔다면 그거는 뭐 법무부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도 네. 이제 공격 포인트가 한동훈이라는 거잖아요. 따지고 만약에 사실이다. 그러면 네. 자 그야말로 본인은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소위 당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아니면 또는 선거 과정에서 소위 한동훈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 내용들에 따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한동훈이 득세하게 되면 자기 남편의 어떤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댓글팀 운영했다 그러면 이건 참 희대의 사건이죠. 정말. 대통령 부인이 무슨 그런 짓거리를 했나 이런 게 나와요. 네. 아까 그 이제 네이버 업무방해 부분 얘기를 해주셨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뭐냐면은 사실 그 시기가 이제 선거 기간 중은 아니었잖아요. 장례찬 씨가 공개한 문자는 그렇죠. 그 작년 2023년에 뭐 여름이나 11월이나 뭐 여러 가지 섞여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이 마치 법무부 장관이 선거에 나가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고 선거운동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맞아. 사전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이거 제 상상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어떤 나라에. 근데 그분이 자기가 내년 총선에 나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무부 예산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다. 이러면 사실 그 사람은 공직선거법 그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을 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네. 수사를 해봐야 팔 수 있는 문제다. 네. 공직선거법도 충분히 걸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한두 건이 아니어가지고 걸려고 마음 먹으면 작정하면 이제 김건희 씨는 한두 건이 아니어서 제가 보기에는 싹 걸 수밖에 없는 모든 게 다 걸리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양패구상, 동기어진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서로 너무 약점을 서로 쥐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야, 우리 다 죽겠다. 타협하자 그래서 이제 용산하고 한동훈하고 적정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쪽인데 이게 어떻게 튈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왜냐면은 전당대 결과를 가지고 이제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용산에서도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이미 짜고 있다. 꽤 전부터. 그러니까 한동훈을 막기 힘들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게 이제 장해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용산에서는 한동훈하고 휴전을 원해. 근데 예찬이는 멈추지 않을 거야. 왜냐면 본인 배지가 눈앞에 거의 있을만 하죠. 그러니까 9월까지 왔는데 우리 조선일보 회사님 얼마나 가져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눈앞에 아른거리는 이 상황에서 한동훈 맞아요. 때문에 날라갔잖아 본인 배지가. 계속 좀 그게 왜 한동훈 때문이야?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 즉 본인의 업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한동훈 네. 측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그때 네. 장해찬을 자를지 말지를 한동훈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의견을 했고 내가 자기도 의견 조율했다라는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은 이게 충분히 구명을 해줄 수 있는 개인적 관계가 아니었나. 그 그 점에 있어서는 원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어떻게 들면은 그렇지. 한동훈 우리는 찰떡 콤비였는데. 찰떡 토요일에 콤비였는데 같이 하고 고마워 밥도 먹고 다 했어.
야, 근데 이런 배신을 때리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제가 네. 말하는 거는 휴전을 원하는데 휴전을 원치 않고 나를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난입해가지고 무차별 난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휴전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만 난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측에서도 지금 난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박정원 의원이에요. 최고위원 선거 나와가지고 뭐 사과 때문에 졌냐? 너 때문에 졌지? 그 얘기가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런정섭 때문에 진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진 거 아니야? 그거 갖다가 자기가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기는 해. 맞는 말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 한동훈 생각이야? 아, 그럼 우리 애들 같이 가지 말자는 얘기잖아. 그 정도면. 아니 이 문자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나왔다고 니네 최고위원 선거로 나온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이번 총선 실패 모든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둘이 그냥 계속 난사하고 있는 거예요. 난사하고. 총질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아마 다들 그런 상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그게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2007년 한나라당 그 대선 후보들 이제 경선할 때 박근혜하고 이명박 사이에서 서로 폭로전을 벌였던 게 이명박에 대해서는 박근혜 측에서 BBK 실소유주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는 최태민 목사하고의 사생활이 있지 않느냐, 비선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폭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경선에서 그냥 서로 싸움의 정쟁으로 소모가 됐지만 그 뒤에 차례차례 대통령이 되면서 결국에는 다 구속되거나 아니면 탄핵을 당하는 그러한 그 소재가 됐었어요. 그 원인이 맞아요.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내에서 서로 잘 아는 사이들끼리 그렇지. 폭로전을 지금 벌이고 있고 7.23 전당대회 이후에는 이 뭐 댓글 사건이 가라앉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되거나 했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계속 따라다니는 이 꼬리표 의혹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거의 이제 듭니다. 플러스하면 사천 논란도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에 사천 논란. 네, 한동훈이 김경률? 아니요 한동훈이 자기의 가까운 사람 아, 지금 공천할 때? 네, 이건 되게 중대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 당이 아니에요. 예. 이 공천은 타당이란 말이에요. 위성정당이긴 합니다만 위성정당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얘기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당연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댓글 사건도 걸려 있죠. 공천에 대한 사천 문제도 걸려 있는데 이게 자기 당도 아니고 다른 당에 대한 공천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 두 개가 만약에 누가 고소고발 하겠죠? 수사 안 할 수 없겠죠? 근데 권력의 힘이 약해져. 그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좋은 거 하나 걸렸네. 한동훈 목 딱 줄 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특검법도 한다는데 뭐. 한동훈 특검.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도 캐비넷이 많을 텐데 집에 뭐 장롱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 빼가지고 누가 더 겁이 많을까요? 집이 더 캐비넷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방방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겁이 많을까요? 제가 한 2달 전에 얘기했죠. 유난 공멸로 이미 예측을 했다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유난 아니 충분히 공멸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훨씬 더 겁이 많을 거라고 봐요. 아. 2년 동안 해온 통치 행태를 보면 제가 볼 때 진짜 겁이 없어요. 본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5년짜리 대통령이 겁도 없이 근데 2년 동안 더 겁도 없이 했는데 앞으로 마찬가지죠. 망할 거라면 그래 한번 가보자. 근데 한동훈에게는 미래가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예를 들면 고개 안 접고 가게 되면 아니 이 대통령을 왜 그렇게 과소평? 대통령은 미래가 없어? 대통령이 미래가 있나요? 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전원인데 한동훈 지금 후보가 지난번 비대위원장 할 때 너무 미온적으로 온건하게 친윤들 포함해서 다 공천을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래서 다칠 걸. 그래서 이번에 내가 당 대표 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고 다 치면은 너무 많으니까 시범적으로 몇 사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제낀다는 거예요. 이제 친다는 겁니다. 그건 뭐 이건 전원이니까. 자, 그러면은 몇몇이 그 핵심 친윤들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대통령이 보기에는 용산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반란이네. 반란인. 그러니까 지금 온통 지금 도화선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인화물질이 가득하다 지금. 그래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분당 얘기 정도로. 많이 나오죠 지금. 예,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또 어떤 화학작용을 결국은 최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된 그 외압 의혹과 관련된 그 특검으로 연결이 돼야 그렇죠. 그게 이제 인화성이 큰 폭발력을 가지겠죠. 그렇죠. 예.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특검법
받으면서 자기들은 살고 한쪽을 죽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들이 과거 해왔던 거잖아요. 그랬죠. 한 번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라고 무슨 뭐 굳이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죽이자 이럴 수도 있겠죠. 김건희 씨의 의혹이 너무 많아. 국민들이 지금 한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2년이 아니에요. 한 3, 4년 거의 뭐 정권 말기 한 5년 정도까지 지속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21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우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오해한 건지 이거는 알아야지. 그 네.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꼬리 자르기에 속지 말자. 그렇죠. 예, 언론을 볼 때 이번 주에 주의할 점은 이게 꼬리 자르기로 이 흘려지는 것이 계속해서 보도되는 것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이번 주에 중요한 과제는 그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김용현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럴 요인이 없다. 김용현이 그렇게 열심히 뛸 요인이 없다. 임성근과. 요거 한마디만 하면은 그때 통화 내역 보면은 이종석 장관하고 통화를 이 김용현이 처음 등장을 한 게 8월 4일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저 추정컨대 이제 이렇게 사안이 커졌으니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충암고 선배였던 김용현이 이제 등장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상민도 등장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입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김용현을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그렇죠. 근데 이제 주범은 누가 봐도 주범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균열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치본색 하겠고요. 예. 내일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